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사 공부하게 된 조민주라고 합니다.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자, 이제 한국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하게 OT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제 초시생도 있을 거고 아마 재시생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약간 뭐랄까요? 예전하고 한 몇 년 전하고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이고 한국사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자체가 그 외우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과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냐? 한번 이제 개편이 됐죠. 한국사가 빠지는 직렬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대체되는 그런 직렬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사만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좀 받쳐주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사를 100점 맞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사는 다른 직렬, 좀 더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직렬들 있죠. 좀 더 이제 전문적인 과목들? 그런 과목들을 좀 뒷받침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진 거냐? 그전에는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출제를 했었어요. 어렵게 말하자면은 한국사를 너네 이것도 알아? 이것도 외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시험에 다 내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짧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다 안 해도 된다. 물론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면 저는 당연히 그럼 해야지 라고 말을 하겠지만 당연히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 전만큼 한 2, 3년 전만큼 한국사가 아주 어렵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위해서 받쳐주는 과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사를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 책 두꺼운 거 보셨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출제자 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내는 것도 아니고 출제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우리도 모르죠. 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학생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나오겠구나라는 건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만큼 여러분한테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험에 다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 해도 된다. 예전에는 한국사 하면 뭐부터 떠올랐어요? 어려워, 할 게 많아, 외울 게 많아, 너무 복잡해.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한국사 하면 늘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외워야 돼. 다 해야 되지만 다만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제 학원에 처음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서 지금은 막 좀 업된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할 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지치는 구간이 생길 거거든요. 한 몇 달 지나면은. 근데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많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들어가지만 아마 한두 달 지나면 외울 게 정말 더럽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지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수업으로 하면은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삼국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다음 주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외울 게 너무 많아지죠. 당연히. 그래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미리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설명을 하고요. 제가 올해 시험, 그러니까 2022년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대한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 근대사가 몇 문제 나왔고 근현대사 몇 문제 나왔고 정치사 몇 문제 나왔고 이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본 시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모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일단 우리 기본서 수업을 해요. 이 수업을. 그래서 이 수업을 여러분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들어갈 거거든요.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한국사 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서도 다 지금 내가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문제풀이를 나오면 또 그 문제풀이도 따라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 진도가 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뭐 약속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부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무조건 완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수업을 지금 1교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꾸준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마지막 페이지 한 940페이지 정도 될 거거든요. 물론 거기를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빼야 될 내용도 있지만 그 940페이지 갈 때까지 일단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진도를 잘 따라와라.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는 공부 방법이 학생들마다 다 달라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정말 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내가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사는 이 940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이 모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내용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글자 한 글자로 전부 다 의미를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근데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기본서 수업을 할 건데 기본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왔던 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이것도 나왔다고 하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 수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다 한 번씩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이 넘어가면서 단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 문제풀이 들어갈 때 주로 문제로는 이런 것만 나오는구나. 추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서 할 때 보통은 학생들 중에 이제 지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 못하겠구나. 한국사 너무 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레 겁먹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서에 나오는 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이거 진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면서 다시 추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본서 수업 시간에는 100개를 여러분한테 얘기했으면 그 100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20개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가면 그중에 50개는 좀 걸러지면서 50개 더 중요한 것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기출에서 단원별 기출을 제가 설명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단계가 또 있어요. 예상문제 단계가 또 있는데 그 단계로 가면 여러분한테 제가 한 40개 정도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 수업에는 100개를 다 설명할 수밖에는 없다. 왜냐면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책에 나온 거니까 또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100개를 다 설명을 하지만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다 외우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점점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추려가는 거고 점점 중요한 내용을 알아가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서에서 한번 지치고 힘드니까 할 게 많으니까 또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이 여러 개니까 일단 지치고 그 다음에 문풀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잘 안 풀어져. 그럼 거기서 또 한번 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학생들이 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그냥 쭉 얘기하지만 이게 몇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뭐 1년,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몇 달 사이에 벌써
한 2개월 있으면 지치고 그 다음 3개월 지나면 또 나머지 1부는 또 지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일단 뭐가 중요하냐,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통 학생들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오니? 1년 안에 합격. 보통 그게 목표죠. 여러분 중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요. 나는 한 3년 걸려서 천천히 합격해야지라는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제 그게 더 길어져. 일단 목표는 무조건 1년이어야 돼. 1년 안에 내가 내년에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우리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좀 덜 지치죠. 내가 좀만 참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 수험 생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끝까지. 지금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그대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 내년 시험이 여러분 3월하고 6월에 있겠죠? 그쵸? 뭐 대강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6월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이 8월, 오늘 며칠이야? 18일? 18일, 19일? 18일? 그러면 사실 10개월만 참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개월만 버티면 돼요. 이 악물고 버티면 돼요. 뭐 2년? 3년? 남은 거 아니에요. 10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 대신 그 10개월 안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다 쏟아부은 사람이 미련이 없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이 6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7월부터 다시 개강을 하거나 8월부터 개강을 하거나 하죠. 그러면 이게 미련이 남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공부 시작 못 하겠어. 그럼 이제 한 2, 3개월 놀아. 그럼 이제 10월이 돼. 그럼 남들은 벌써 7, 8월에 이미 다 시작을 했는데 2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들어오는 거지. 이제 뭐 어디 술도 마시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놀다가 들어와. 그럼 남들보다 벌써 2달이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조금씩 밀려. 점점. 그럼 또 내년에 또 합격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도의 공부를 나머지 10개월 동안 하셔야 돼요.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이 나머지 평생 동안, 물론 이제 요즘은 직장이 뭐 평생 직장이란 건 없지만 여러분이 나머지 최소한 20년은 다닐 거 아니에요? 공무원 합격하면? 그쵸? 연금은 받아야 되니까 20년은 다녀야 되겠죠? 20년 동안 여러분이 다닐 직장을 10개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열심히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10개월 동안 어떤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제가 저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네 싶을 정도로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공부 안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해?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학원 가야지.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몸이 좀 찌뿌둥하네. 코로나인가? 그러면서 하루 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강 하지 마세요. 10개월 동안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여러분이 나머지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지. 우리가 딱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해본 적 있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진짜 그랬겠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한국사 얘기해서 여기까지 가버렸네? 아무튼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교재가 아까 제가 한 1000페이지, 이제 940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국사는 일단 첫째,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선사시대부터 배울 건데 선사시대부터 마지막에 현대사거든요. 여기까지 골고루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전 단원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빼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전 부분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자 그러면 좀 써가면서 해볼까요 우리? 이거 뭐냐?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 시대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두 번째, 일단 전 시대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지만 많이 나오는 시대는 있겠죠? 아무래도 조선시대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조선시대가, 왜냐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후기를 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는 예를 들면 고려시대 하면 그 나라가 하나의 시대예요. 그런데 조선은 조선 전기가 하나 있고 조선 후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두 개인 거야, 쉽게 말하면. 두 개가 아니죠. 사실 일제시대가 되기 전까지의 근대라는 시기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시대로 나누면 세 개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아무래도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사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와요. 정치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면 20문제 중에서 보통은 한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서는 14문제, 지방직에서는 16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정치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그러면 보통은 예를 들면 고려시대가 있다고 칩시다. 고려시대가 있으면 고려시대를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치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문화사가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문화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물론 그렇게 매번 많이 나오는 건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문화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문화사는 확실히 좀 외울 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문화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사 다음은 뭐냐? 문화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사나 사회사는요? 경제사나 사회사는 한두 문제?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0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안 하진 않아요. 우리가 또 하긴 하죠. 당연히 하긴 해야 되고 외울 게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 사회사는 문제가 좀 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제를 낼 때 사료라고 하는 게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사료가 뭐냐면 다음 제시문을 읽고 이에 뭐 알맞은 것을 밑에서 골라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기에 사료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사료라고 하는 건 역사 자료를 그냥 다 사료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를 떼서 그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뭐 왕을 찾아라. 대체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느 왕이냐, 이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사료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냐. 문제가 우리 20문제잖아요. 18, 9 거의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를 보시면 되고, 물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료도 나올 수는 있어요. 당연히. 왜 우리 수능 문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자료들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한국사에서도 내가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료도 물론 나올 수가 있지만 이미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짚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사료가 나오진 않아요. 어디선가 다 들어본, 내가 한번 교재에서 봤던 아니면 어디 문제에서 봤던 이런 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사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세세한 이런 데서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다음에서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2, 3, 4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를 찾는 그런 문제 요즘은 안 나와요. 한국사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사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약간 수능 비스무리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하고는 또 우리 시험은 조금 유형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많은 이제 직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비스무리한 문제가 좀 출제되기도 해요.
이건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사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사료 파악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요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사료, 책에 나오는 사료는 꼭 읽어볼 것.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사료를 보긴 보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짚어드릴 수 없는 사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체크는 해드릴 거예요. 이건 꼭 읽어봐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복습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20페이지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제가 오기 전에 그 진도 나갔던 부분을 다 한 번씩 읽어보던가 하는 그런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습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복습을 꼭 하시면 되겠고,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달달이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진도별로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의고사 보면서 본인의 실력이 어딘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모의고사를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데이터화, 본인의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데이터화 해주는 학원이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 안 돼, 그런 것들이. 물론 광고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매번 보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뭐 때문에 이번 달은 안 되고 뭐 때문에 다음 달은 뭐 못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도 그냥 허투루 문제 내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기출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다 생각해서 이제 고민해서 문제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고 하면은 여러분의 목표 내년 합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잘 자기 위치에서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지치지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왜 마라톤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잘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중간에 너무 전력 질주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막 그런 거 있죠. 공부 잘 된다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내일 아침에 학원을 못 와.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매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몰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이 뭘까요? 내가 공부를 했어? 한 달 공부를 했다. 3개월 공부를 했다. 성적이 제일 안 오르는 과목. 영어죠. 영어. 영어에서 당락이 많이 결정돼요. 제가 한국사 선생이지만 영어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꾸준히 영어 해야 돼. 매일매일. 알겠죠? 한국사도 매일 해주면 좋지. 땡큐지. 하지만 안 할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할 거잖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한국사 일주일에 한 번만 해. 그리고 영어를 하세요. 영어에서 당락이 진짜 많이 결정돼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수업 시간에 하나도 없어요. 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세요. 알겠죠? 거기서 당락이 많이 결정돼요. 제일 성적이 늦게까지 안 오르는 과목이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렵고. 알잖아요. 우리가 또 다 해봐서 알잖아. 영어 어렵잖아. 그러니까. 알겠죠? 나머지는 몰아서 해도 괜찮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만큼 하면 되지만 영어는 그게 잘 안 되는 과목이다. 언어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세요. 알겠죠? 너무 현실적인가? 한국사를 매일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본 결과 그럴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 시험은 누구에게나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고 다 길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봐도 저 친구는 언제 될까 싶은 친구들도 다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 시작하면 막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나는 또 낙방을 했다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상처도 있고 스크래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대학교 들어갈 때 재수한 친구들하고 나중에 재수 안 한 친구랑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1, 2년 지금 여기 투자하는 거 투자일 뿐이지 늦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20대 후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취직을 못했고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대 후반? 제가 볼 때는 애기야. 알겠지? 애기들이야. 20대 후반에 그 정도 나이 또는 30대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초반? 애기야. 알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더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그 정도의 나이에서 뭔가 도전하는 거 매우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처럼 열심히. 그 대신 끝까지 열심히. 중간에 지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잘하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자, OT는 이 정도 하도록 할게. 너무 길었다, OT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사 단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는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총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단원 같은 경우는 역사의 이해, 한국사의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죠. 이 단원은 2014년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온 뒤에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그냥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이제 역사의 이해 또는 한국사의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선사시대 할 거고, 자, 선사시대 다음에 고대사회, 그리고 중세사회, 그리고 근세사회,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그리고 근대 일제시대. 자, 제가 지금 시대를 한번 쭉 써본 거예요. 여러분하고 공부해야 될 시대를 쭉 써본 건데 이 시대 중에서 좀 낯선 시대도 있을 수 있겠죠.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고대사회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삼국시대는 여러분 알 거고 고구려백제 신라 있으니까. 그리고 남북국시대라는 건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위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 그 두 개가 있었던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해서 그게 고대. 그 다음에 중세사회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세 앞부분에 우리가 후삼국시대도 배우겠지만 이제 그거 너무 짧으니까 빼고 고려시대. 그 다음에 근세사회라고 하는 거는 조선 전기를 말해요. 조선의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 사회는 개항기 또는 뭐 개화기라고 해도 되고 개항기, 개화기 이 시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는 여러분 알 거고, 그리고 현대는 해방 이후를 얘기해요. 어제 제가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어요. 성인 한 여러분 정도 되는 나이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냐? 근데 몇 퍼센트가 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설마 해방 다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반은 몰라요. 해방이 언젠지. 그러니까 해방하고 광복절하고 매치를 못 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 광복절이 우리가 쉬는데 그게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인 거지. 그래서 해방하고 광복하고를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절반은 몇 년인지 몰라요. 그리고 6.25가 일어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설마 6.25 다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70%가 몰라요. 몇 년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해를 정말 그건 대부분 모르고. 그래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모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역사 선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심각하더라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더 웃긴 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냐 물어봐도 20, 30%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대요. 장난 아니죠. 웃기지. 그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답을 한대.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제강점기 하니까 좀 그 생각이 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단원을 배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선시대예요. 아까 제가 조선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3개의 시대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대사로 분류를 한 거예요. 제가 시대별로 분류를 한 거고, 요 하나의 나라에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조선 전기도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에 구분을 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정치사 문제가 거의 한 몇 %예요? 70% 이상 나오는 거죠? 거의 그 정도 나오는 거죠. 70~80%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하고는 선사시대 정도까지 1, 2단원은 좀 짧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단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학습의 목적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로 하면은 15페이지가 한국사의 이해, 그리고 16페이지부터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단원이 시작이 돼요. 보도록 합시다. 자, 역사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배울 거예요. 역사가 뭐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역사는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역사가 뭐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있었던 사실들,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역사의 의미는 사실로서의 역사.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사실이겠죠? 사실이구나. 사실로서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그게 우리한테까지 남아오는 거겠죠. 우리도 전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역사는 뭐야? 역사는 사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군가가,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라는 건 역사가가 말하겠죠. 대부분 역사가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관점이라고 하는 걸 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죠. 사관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그래서 이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그냥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건 제가 보건 누가 말하건 간에 다 똑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 역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가 내 관점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주관적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객관적인 역사가 사실로서의 역사구나. 주관적인 역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구나.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역사가들이 있죠. 지금도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예전부터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들 중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흐름, 역사 연구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기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예전부터 역사 연구의 흐름, 특히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하는데, 실증주의 사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인 랑케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랑케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자, 랑케는 도움글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에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1번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본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라고 하는 건 네 의견은 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번째 줄에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라. 즉 사실만 말해라. 사실만 기록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흐름을 실증주의라고 하고,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랑케예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걸 상대주의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크로체, 콜링우드, 거기 이제 역사학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콜링우드라든가 뭐 이런 역사학자들이 있고,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E.H. 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E.H. 카. 그래서 이 상대주의 사학이라는 건
20세기 영미권,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발전한 역사 연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 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사실도 중요하고 이 기록도 중요해 라고 얘기했던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랑케, 여기에서는 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E.H. 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결국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뭔 뜻이냐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와서 새롭게 해석이 되거나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그 인물이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뭐 5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아, 그 사람 별로야 이렇게 생각이 됐던 사람도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사람은 대단히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돈은 누구냐면 공민왕의 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왕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도 하고 했는데, 이 공민왕의 책사였던 그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돈을 굉장히 진취적인 역사가라고, 그러니까 그 개혁가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신돈이 자기의 애첩을 공민왕에게 바쳐서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다. 요망한 승려다. 스님이었거든요. 요망한 승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대마다 또는 또 어떤 집단에 따라서 전부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서로 다른 해석이 많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석이라든가 뭐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대마다 또는 집단마다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상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역사는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나온다면, 제가 아까 2014년 이후에는 시험에 안 나왔다고 했지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리가 좀 전에 랑케나 E.H. 카의 의견을 읽어봤잖아요. 그쵸? 자료를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적 서술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만 말한 건지 아니면 어떤 해석이 들어간 건지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가 포인트다. 딱 요만큼이 포인트인 거예요. 요 지금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단어 내에서는 요만큼이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7페이지 밑으로 가면은 뭐 사료 비판, 외적 비판, 내적 비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읽어보시고 별로 막 외우거나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봐두시면 돼요. 사료 비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료가 발견됐어. 이게 반드시 진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사료라고 하는 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사료 비판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료 비판 분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위를 가리는 거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뭐 역사의 내면과 외면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거죠,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동양의 역사 연구 이런 거 나오네요. 동양에서는 역사를 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거울 감자가 들어간 책 제목들이 많아요. 뭐 동국 통감이라든가 뭐 자치 통감이라든가 거울 감자가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해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사적 지식을 배우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역사 자체를 배운다. 역사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미 없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요 단원이 끝났죠. 요 단원의 포인트는 요거다. 칠판에 나온 요거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로 넘어가 볼까요? 2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역사에서는 보편성과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 그냥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추구하는 또는 다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편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 그 나라에서만, 그 민족에서만 나타나는 거를 특수성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사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거기 보시면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사적 보편성, 그리고 민족적 특수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자, 2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자, 그러면 한국사에서 나타나는 보편성이 어떤 것들이냐? 거기 지금 좀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 한국사에서도 보편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유, 평등, 민주화, 평화 등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했다는 점. 예를 들면 우리 독립운동 왜 했냐?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죠. 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독립운동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엔 해방되려고 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이나 그리고 독립운동이나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뭐 평화,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박애라는 건 인류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다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한국사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거에 비해서 자 2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한국사의 특수성. 자, 한국사의 특수성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 갖는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한복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특징들도 특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한국사의 특수성에서는 거기 보시면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시되고 두레나 기회나 향도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는 등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나타나 있다. 자, 보시면 여기다 제가 다시 써볼게요. 자,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보편성. 자, 한국사적인 보편성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갖는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방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것도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 발전, 단계 이런 것도 보편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전부 다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발전해요. 자, 어디 저기 뭐 부족국가, 저기 잘 안 알려진 부족국가로 갔더니 구석기에서 청동기로 갔다가 신석기로 갔다가 철기로 가던데 이런 건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발전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느 시대나 고대 사회에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발전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 중세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근대 사회가 역사 발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역사 발전의 단계는 각각 조건이 갖춰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단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에서는 노예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대 노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네. 중세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줘야 중세사회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대는 자본주의가 등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가 있어. 근데 너네 근대 사회를 겪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살짝 또 얘기를 좀 다르게 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하죠. 왜곡이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쁘게 이제 파악하는 거를 왜곡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일제시대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중세사회를 겪으려면 봉건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봉건제도라는 그 제도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제후일 수도 있고 기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도 봉건제도가 있고 중국에도 봉건제도가 있고 일본에도 봉건제도가 있어요. 그 봉건제도라고 하는 딱 그 이름을 가진 제도가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봉건제도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비슷한 건 있었지만 그래서 봉건제도가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 그러면 중세가 없네. 한국은 중세가 없구나. 중세 부재론이라고 했어요. 중세 부재론. 그럼 너네는 중세가 없으니까 고대 사회가 쭉 이어진 거예요. 근데도 없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네는 미개하다라는 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가 전부 다 고대 사회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전이 없다. 라고 우리나라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세 부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아유 너네는 미개하다. 우리가 들어와서 너네를 발전시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뭔 소리야. 우리 있어? 이거 봉건제도 있어? 그러면서 이거를 반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한 게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사학을 제시한 건 뭐겠어요? 역사는 발전 단계가 다 있어.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지 중간에 멈추거나 없는 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다 발전했어.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성에는 이렇게 보편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다 거쳐왔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중간에 시대가 없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21페이지로 앞에 살짝 넘겨보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 우리나라 역사도 보편적으로 발전했어. 우리나라 역사가 멈춘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의미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성 마저 보고 넘어갑시다. 특수성이라는 건 우리나라한테만 나타나는 앞에서 뭐 한복, 김치, 한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자 봅시다.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 유교 문화권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베트남 정도 다 유교 문화권에 해당해요. 동남아까지도 유교 문화권의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데 자, 그 중에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개념이 인, 의, 예, 지, 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충과 효를 강조해 이거는 우리나라만 갖는 좀 독특한 성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호국적 성격을 갖는다. 불교에서는 우리나라가 호국적, 현세, 구복적 성격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불교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교 문화권이죠. 동남아도 불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다 불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불교 문화권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국적이라는 건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현세구복적이라는 건 현재의 복을 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사실 내세적인 불교거든요. 불교를 믿는 이유가 나중에 죽어서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은 뒤의 삶보다는 지금 당장의 삶에 더 관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을 달라. 지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요즘에도 그렇죠. 수능 보기 전에 100일 기도해요. 심지어 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현세구복적 성격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변홍사 문화권이죠. 당연히 동남아 전체가 변홍사 문화권인데 그 중에서도 공동체 문화가 발전해 있다. 예를 들면 뭐 두레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뭐 같이 일하고 같이 뭐 돈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 특수성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22페이지 도움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국사를 파악하려면 세계사와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과 한국사적인 특수성을 같이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민족문화 이해 나와 있어요. 각 시대별로 세계사와의 관련성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도 같이 나와 있어서 요 내용을 어떻게 문제로 출제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이 끝났어요. 1단원은 사실 별거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단원은 그냥 개념 정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고 딱 이 내용 정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선사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